YTN 뉴스라이더 시작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내년 총선에 출마할 장관 6명을 내보내고 실무형 전문가를 전진 배치하면서 취임 이후 가장 큰 폭의 개각을 단행했습니다. 특히 절반인 3명은 여성을 발탁했는데요. 여성 비율이 이번 개각의 주요 고려 대상이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강희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실 개편에 이어 6개 부처 장관을 일괄 교체하며 2기 내각의 닻을 올렸습니다. 장관들의 총선 출마로 공백이 생기는 부처를 중심으로 부분 개각을 단행한 겁니다. 우선 윤 대통령은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로 최상목 전 대통령실 경제수석을 지명했습니다. 해박한 지식과 또 통찰력을 가지고 계신 경제정책 분야의 최고 전문가이십니다. 물가 고용 등 당면한 경제 민생을 챙기면서 국가보훈부 장관 후보자에는 강정혜 전 숙명여대 총장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엔 송미령 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부원장을 지명했습니다. 또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로 박상우 전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는 강도형 한국해양과학기술원장,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엔 오영주 외교부 2차관이 발탁됐습니다. 이번 개각에선 실무형이 전진 배치된 점이 눈에 띕니다. 각 분야에서 꾸준히 근무했거나 연구 업적을 쌓아온 전문가들이라는 게 대통령실 설명입니다. 오랜 기간 축적해온 연구 업적과 현장 감각을 바탕으로 풍부한 정책 경험과 현장 경험을 두루 겸비하고 있어서 또 다른 키워드는 여성입니다. 지명자의 절반을 차지했는데 2기 내각에서 여성 비중을 늘리려는 윤 대통령 의중이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서울대 출신의 50대 남성, 이른바 서운한 비중이 높다는 지적이 일었던 1기 내각과 달라진 점입니다. 대통령실은 성비 고민을 안 했다면 거짓말이라면서도 이번 개각 배경에 대해 속도감과 전문성을 강조했습니다. 집권 3년차를 앞두고 인사 관련 논란을 피하면서 동시에 국정과제 이행에 더 속도를 높이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YTN 강희경입니다. 일단 장관 6명만 교체한 윤석열 대통령은 이르면 이번 주 후반 추가 개각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다양한 역할론이 나오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연말 연초에 원포인트로 바꿀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어서 조은지 기자입니다. 정권 새 출발 수준의 대규모 개각을 준비하는 윤석열 대통령은 일단 6개 부처 장관 후보자만 지명했습니다. 먼저 퇴장하는 6장관의 공통점, 내년 총선 출마가 유력하다는 겁니다. 국토교통부 원희룡 장관은 지역구가 어디든 수도권 간판으로 여당에 힘을 보탤 카드입니다. 추경호 부총리는 대구 달성에서 3선에 도전할 예정이고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은 성남 분당을 출마를 원하고 있습니다.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서울 서초을,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충남 천안을,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부산 중영도를 겨냥하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르면 이번 주 후반 추가 개각에 나설 것으로 관측됩니다. 유임이 확정적이었던 외교부 박진 장관은 부산엑스포 여파로 교체가 유력하고 고용노동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도 간판을 바꿀 걸로 보입니다. 이딴 인사파동으로 경질된 국정원장 후임으로 조태용 국가안보실장이, 이동관 전 위원장이 사퇴한 방송통신위원장엔 취임한 지 5달 된 김홍일 국민권익위원장이 언급됩니다. 또 후임자의 낙마로 업무를 계속 수행하고 있는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의 경우 교체 후보로 한때 검토되기도 했지만 당분간 유임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총선 쓰임이 정해지면 연말 연초 원포인트로 교체해 이번 개각에 대미를 장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윤 대통령이 믿는 인물이 제한적인 상황에서 회전문 인사라는 비판을 잠재우고 인사청문회 전국에서 주도권을 내주지 않기 위해 대통령실은 고심을 거듭하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YTN 조은지입니다. 중국 세관이 우리나라로 수출하는 산업용 요소의 통관을 지연시키면서 재작년처럼 요소수 풍기 현상이 나타나는 거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는 중국이 자국 내 수급 때문에 일시적으로 수출을 보류한 것으로 파악하고 대체 수입국을 확보하는 등 대응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황보혜경 기자입니다.
중국에서 산업용 요소 수출이 막힌 건 지난달 30일. 중국 세관이 수출 심사를 마친 요소 선적 단계에서 돌연 한국행을 보류한 겁니다. 다만 중국 당국이 공식적인 수출 제한에 들어간 건 아닌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번 통관 지연이 중국 자국 내 요소 수급 상황을 고려한 가격 안정 조치로 파악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최근 인도에서 비료용 요소 수입이 급증하자 자국에서 요소 부족 사태가 벌어질 것을 우려해 일시적으로 수출을 멈췄다는 겁니다. 정치적인 배경은 없다는 것으로 확인을 했고요. 주로 중국 내부적으로 요소 수요가 좀 타이트하기 때문에 그런 경제적인 요인 때문에 통관 지연이 일어난 것으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 재작년 10월 중국은 호주와의 무역 분쟁을 겪으면서 요소 수출을 제한했습니다. 우리 기업의 중국 의존도가 높은 데다 당시 재고 물량이 2주에서 4주분에 불과했던 탓에 요소수 품귀 현상으로 이어졌습니다. 지금도 우리나라의 중국 요소 의존도는 90% 수준이지만 앞으로 최소 석 달은 재고에 여유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국내 요소수 시장 점유율의 50%를 차지하는 롯데 정밀화학 역시 베트남과 인도네시아 등에서 요소 수입이 원활하게 이뤄지고 있어 요소수 생산이나 공급에 차질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공급 가격이나 판매 가격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2년 전과는 상황이 다르다는 게 정부와 업계 관계자들의 공통된 설명입니다. 3개월치 이상의 비축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정부와 업계가 서로 얼라이언스, 서로 연합체를 구성하고 있고요. 저희가 그동안 발굴해 놓은 대체 수입선도 있기 때문에 과거와 같은 큰 파동은 없을 것으로. 하지만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하루 사이 값이 2배나 뛰었다는 글이 올라오는 등 인터넷에서 판매하는 요소수 가격은 이미 요동치고 있습니다. 정부는 동남아와 중동 등으로 수입국을 다변화하면서 중국 세관에서 검역이 완료된 물량은 국내로 차질 없이 들여올 수 있도록 중국 정부와 긴밀히 협의한다는 방침입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외교부는 중국 세관이 우리나라로 수출하는 요소의 통관을 보류한 것과 관련해 외교 채널을 통해 중국 측과 소통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우리 기업의 애로사항 해결이나 공급망 안정 등을 위해서 중국 측과 계속 협의해 나갈 예정이라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또 중국의 이번 조치는 내부적인 가격 안정 차원의 조치로 보고 있다며 정치적 배경으로 해석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중국에서 요소 수출을 제한하더라도 국내 비료 수급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판단한다고 밝혔습니다. 농식품부는 지난 2021년 중국의 요소 수출 제한에 따라 요소수 품귀를 겪은 이후 수입선을 카타르, 사우디아라비아 등으로 다변화했다며 이같이 설명했습니다. 어젯밤 경기 양주시에 있는 섬유 공장에서 큰 불이 나 5시간여 만에 꺼졌습니다. 전북 고창군에 있는 복분자주 제조공장에서도 불이 나는 등 전국 곳곳에서 크고 작은 화재가 잇따랐습니다. 차정윤 기자입니다. 힘없이 녹아내려앉은 철근 사이로 시뻘건 화염이 솟구치고 소방대원들이 연신 물을 뿌립니다. 경기 양주시 덕정동에 있는 섬유 공장에서 불이 난 건 저녁 7시 50분쯤. 한때 인접한 소방서의 인력과 장비까지 동원되는 대응 2단계가 내려지기도 했는데 5시간여 만에 불길이 잡혔습니다. 공장에 있던 근로자 등 7명은 긴급 대피해 다친 사람은 없었고 공장 건물 2채가 모두 불에 탔습니다. 저녁 6시 10분쯤에는 서울 신당동에 있는 건물 2층 가정집에서 불이 나 2시간 만에 꺼졌습니다.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화재 진압 작업으로 퇴근길 도심 도로에서 교통 혼잡이 빚어지기도 했습니다. 이에 앞선 5시쯤 전북 고창군에 있는 복분자주 제조공장에서도 불이 났습니다. 불은 공장 설비와 재료 등을 태워 소방서 추산 4,200만 원의 재산 피해를 내고 50분 만에 꺼졌습니다. 경남 김해시 부곡동 산업용 테이프 제조공장에서도 불이 나 공장 안에 있던 노동자 2명이 연기를 들이마셔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공장 관계자를 상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YTN 차정은입니다. 대법원장 공백 사태가 2달째 이어지고 있는데요.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오늘부터 국회에서 열립니다.
국민의힘은 사법부 수장 공백 상황을 장기화할 수 없다며 임명에 동의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민주당은 송곳 검증을 예고했습니다. 조 후보자의 청문회 쟁점 부장원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는 이틀에 걸쳐 열립니다. 이번 청문회에선 재산과 병역 등 신상 문제보다는 정책 질의에 무게가 실릴 전망입니다. 국회에 제출된 서면 답변서에서 우선 조 후보자는 가장 심각한 사법 현안으로 재판 지연을 꼽았습니다. 또 법원이 사건 처리를 많이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를 위해 1심 단독 재판의 범위를 확대하고 특히 사법행정을 담당하는 법원장이 직접 재판을 맡는 방안도 제시했습니다. 전임 김명수 대법원장 때 도입한 대표적인 인사제도에 대해서는 유보적이었습니다. 인기투표 논란을 빚은 법원장 후보 추천제에는 긍정적 측면을 고려하면서도 개선 방향을 살피겠다고 했고 고등법원 부장판사 제도의 부활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최근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는 사형제 폐지에 대해서는 시기상조라고 평가했습니다. 잔혹하고 반인륜적인 범죄가 여전한 데다 국민 70% 가까이가 존치를 바라는 여론조사 등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다만 사형 집행 자체는 제도 존치 여부 관련 사회적 합의가 이뤄진 뒤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사법 신뢰와 관련해선 법관 개인에 대한 신상털기식 공격이 이어지는 분위기는 개선돼야 한다면서도 최근 특정 판사의 SNS 이용 논란에 대해선 공정한 재판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신중하게 처신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또 법관이나 검사 탄핵 논의와 관련해 사법부와 법관 독립을 약화할 우려가 있고 이는 국민 신뢰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낙마한 이균용 후보자처럼 재산 증식 논란 등이 없는 만큼 여당은 임명에 동의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야당은 송곳 검증을 벼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조 후보자의 보수적 성향과 정년에 따른 임기 제한 문제가 쟁점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2달 넘게 이어진 사법부 수장 공백 사태가 마무리될지 주목됩니다. YTN 부장원입니다. 국민의힘 혁신위는 당 지도부와 중진, 친윤 의원들의 불출마 혹은 험지 출마를 요구했는데요. 그런데 이 희생안이 사실상 무산됐습니다. 혁신위가 못 박은 시한까지 지도부가 답을 내놓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야심차게 출범했던 인요한 혁신위가 용두사미로 끝날 위기에 처했습니다. 박광열 기자가 보도합니다. 여권 핵심 인사를 겨냥한 혁신위의 희생 요구 최후 통첩은 시한 당일 당 지도부 회의에서 다뤄지지 않았습니다. 예상과 달리 안건 상정도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논의 과정 자체가 없었지만 개별 정치인의 거치는 당 최고위에서 다룰 사안이 아니라는 기존의 부정적 입장은 여전했습니다. 결정할 수 없는 내용을 결정해달라고 하는 것은 본연의 역할, 범주, 그다음에 성격을 벗어나는 부분이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오히려 희생 요구안이 올라가지 않은 이유를 둘러싼 지도부와 혁신위의 진실 공방으로 양측의 감정 골만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혁신위의 성패를 가를 안건이 사실상 무의로 돌아가면서 인요한 위원장이 결단을 내릴 시간도 가까워졌습니다. 조만간 비상대책위 체제 전환을 요구하며 혁신위 조기 예산, 즉 최후의 카드를 던질 거란 관측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이러면 안 됩니다. 당 지도부 이렇게 해야 됩니다. 라는 최후의 요구 조건을 발표를 하고 저는 끝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논계적 요구를 해야죠. 하지만 지도부는 흔들기로 규정하며 개의치 않겠다는 분위기가 역력합니다. 당 핵심 관계자는 혁신위 조기 예산을 자중질환으로 평가하며 인 위원장의 각종 발언 논란과 혁신 속도를 둘러싼 내부 잡음을 직격하기까지 했습니다. 인재 영입과 공천관리위 조기 출범으로 혁신위 충격파에 대비하고 현 지도부가 총선 운전대를 잡겠다는 뜻 역시 분명히 했습니다. 국민의 신뢰를 받는 인물, 감동을 주는 인물, 실력과 인품을 갖추고 계신 인물들을 모시기 위해 계속 박차를 가해 나가겠습니다. 혁신위는 오는 목요일 희생 요구안 재상정 요청을 예고했지만 전망은 밝지 않습니다. 사실상 빈손해산 수순을 밟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전권 부여를 약속했던 김기현 대표 책임론도 불가피해 보입니다. YTN 박광열입니다. 오는 9일 정기국회가 종료되기 전에 이른바 쌍특검 법안과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하는 문제를 놓고 여야가 기싸움을 벌이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민주당이 12월 임시국회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사실상 연말까지 회기를 연장해서 순직 해병 사건 등에 대한 국정조사 안건까지 밀어붙일 분위기인데요. 국민의힘은 총선용 정치적 술수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이준엽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기국회 종례전 마지막 본회의인 8일 회의에서 대장동 50억 클럽과 김건희 여사 주가 조작 의혹 관련 쌍특검법 통과를 벼르는 민주당이 플랜 B를 내놨습니다. 그날까지 특검법과 예산안이 처리되지 않으면 바로 12월 임시국회를 소집하기로 한 겁니다. 산적한 민생 현안을 가장 큰 이유로 들었지만 방점은 쌍특검법의 연내 처리에 찍혔다는 분석이 많습니다. 국민의힘의 법사위 파업으로 인해 가지고 합의된 법안 500건이 지금 밀려 있고 각각 상임위에 계류되어 있는 법안들이 많기 때문에 저희는 무조건 12월 임시국회는 바로 열 생각입니다. 특히 양평고속도로와 순직 해병대원 사건 등에 대한 국정조사 추진안 건까지 통과시키겠다며 대여 공세 수위를 바짝 끌어올렸습니다. 관련법상 임시국회는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열 수 있고 김진표 의장 역시 반대할 명분이 약한 만큼 민주당의 뜻이 관철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를 잘 아는 국민의힘은 당장 거세게 반발했습니다. 김건희 여사 주가 조작 연루 의혹은 문재인 정부 시절 진행된 수사에서도 혐의를 찾지 못했고 대장동 특검은 이재명 대표 비리를 감추기 위한 거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한마디로 민주당이 쌍특검법 연내 처리에 힘을 쏟는 데는 특검 준비 기간 등을 고려한 총선용 정치 의도가 담겼을 거라고 의심하는 겁니다. 민주당은 총선을 위한 정치적 술수 그 자체인 특검 추진을 강행할 것이 아니라 반성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이미 수사가 진행 중이거나 고발된 사안을 국회가 국정조사를 통해 또 들여다보는 것 역시 정쟁을 유발할 뿐이라며 반대 방침을 분명히 했습니다. 여야가 쌍특검과 국정조사 등을 놓고 팽팽하게 맞붙으면서 657조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 심사도 좀처럼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지각 예산이란 오명과 함께 민생은 또 뒷전으로 밀려났다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실패하면 반역, 성공하면 혁명 아닙니까? 네, 이렇게 12.12 군사 반란을 다룬 영화 서울의 봄이 400만 관객을 돌파한 가운데 극중 전두광의 모티브가 된 전두환이 다시 논란의 중심에 섰습니다. 전 씨는 지난달 23일 사망 2주기를 맞았지만 유골은 연희동 자택에 임시로 보관됐습니다. 내란죄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아서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없는데요. 전 씨는 생전에 북한이 보이는 전방 고지에서 100골로라도 통일을 막고 싶다고 언급했죠. 남편은 평소 자신이 사망하면 장례를 간소히 하고 무덤도 만들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또 화장해서 북녘땅이 보이는 곳에 뿌려달라고도 하셨습니다. 이에 따라 전 씨 유족이 파주 사유지를 매입해 유해 안장을 추진한다고 알려지자 지역사회 반발이 거셉니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SNS에 국민을 학살한 전두환의 유해가 파주에 오는 걸 결사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지역 시민단체는 물론 파주를 지역구로 둔 민주당 국회의원들과 시의원들도 반대 목소리를 내는데요. 들어보시죠. 전두환은 우리가 사랑하는 대한민국을 짓밟은 그런 시기입니다. 우리 국민은 전두환을 결단코 용서할 수 없습니다. 북한과 적대적이지 않았던 적이 한 번도 없었고 탱크와 장갑차로 권력을 찬탈했던 독재자가 통일을 맞이하고 싶다는 걸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는가. 휴전선을 넘나드는 철새들이 웃고 지나갈 것이다. 영화 서울의 봄 돌풍이 불면서 12.12 군사 반란에 대한 관심과 분노도 커지고 있죠. 이런 가운데 불거진 유해 안장 논란. 반대 여론이 거세지는 가운데 전 씨의 바람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같이 지켜보시죠. 네, 총선을 앞둔 정치권에서는 비례대표 선거 방식에 대한 논쟁도 뜨겁습니다. 위성정당 꼼수 논란을 불러온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유지할 것인가 아니면 과거 병립형으로 돌아갈 것인가 관심인데요.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가 연합 비례정당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혀서 그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홍 원내대표의 말을 직접 들어보시죠. 지금 현재 신당 작업이나 이런 소위 비례정당 창당 작업이 곳곳에서 있지 않습니까? 네네. 이런 쪽에서 곳곳에서 그 민주당, 우리 당하고 연합해서 같이 하자는 제안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뭐 너무 여러 갈래도 있고 그런 세력들과 어떠한 형태든 연합 비례정당을 만들 필요성은 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다만 홍 원내대표는 위성정당이라는 비판의 여지가 있다며 당 차원에서 합의된 건 전혀 아니라고 강조했는데요. 앞서 제3시대 진보진영의 개혁연합신당을 추진하고 있는 용해인 기본소득당 대표는 민주당과의 연대 가능성을 열어뒀고요. 국민이 중심이 되는 개혁연합신당으로 나아가겠습니다. 그 첫 행보를 호남에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민주진보 진영의 혁신, 진보적 정권 교체의 중심에는 언제나 호남의 선택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신당 창당설이 있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어제 광주에서 열린 북콘서트에서 돌 하나는 들어야겠다며 총선 도전을 거듭 시사했습니다. 또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 퇴진당을 만들겠다고 공언한 만큼 민주당이 이들과 연대하는 거 아니냐는 시각도 있습니다. 민주당의 우당으로 해서 비례대표로 힘을 모아주고 지역구에서는 또 같이 연합해서 야권이 단일 후보로 나와주면 저는 압승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저는 200석 이상 얻을 수 있다. 하지만 이낙연 전 대표, 김부겸 전 총리 등 지금의 연동형 비례대표제 유지를 주장하는 당내 인사들도 위성정당에는 반대 목소리를 내는데요. 특히 어제 오랜만에 모습을 드러낸 손학규 전 바른미래당 대표는 더 강력한 위성정당 방지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지난 국회의원 총선거를 보면은 지역구는 아예 하나도 내지 않고 비례만 낸 정당이 여럿 있었습니다. 근데 그 정당들이 결국 어디로 갔어요? 다 거대 정당으로 합당이 됐거든요. 그것도 또 다른 비례정당이다. 그런 면에서 김상희 의원이 제 대표 발의한 위성정당 방지법도 보완이 돼야 된다. 이를테면 비례대표 의원을 추천하는 정당에서는 반드시 몇 석 또는 몇 % 이상의 지역구 의원도 같이 공천해야 한다. 이런 것으로 보완할 필요가 있다 그 말씀입니다. 의안의 약간의 문제를 보완한다는 얘기지 기본적으로는 위성정당 방지법 또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유지하기 위한 법안을 국회에서 여야 할 것 없이 만들어라. 이재명 대표는 멋지게 지면 무슨 소용이냐 이렇게 말해서 득표율에 따라서 비례대표 의석수를 나누는 과거 병립형으로 돌아갈 뜻을 나타낸 거란 해석이 나오는데요. 국민의힘도 병립형 비례대표제를 주장하고 있어서 여야 선택이 주목되는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에서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인해서 별의별 신당이 여기저기 등장한다. 이런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기형적인 연동형 비례제 때문에 송영길의 돈봉투 신당, 조국의 입시비리 신당, 용해인의 공항 기빈 신당, 별의별 신당이 난립하게 생겼습니다. 이게 맞습니까? 이런 가운데 민주당 이재명 대표 체제에 반발하면서 탈당한 이상민 의원의 선택지로 국민의힘까지 거론되자 민주당에서는 비판의 목소리가 이어졌는데요. 관련 발언 들어보시죠. 여러 가지 아쉽고 섭섭한 점은 본인도 있으시겠지만 당이 추구하는 가치, 본인의 정치적 가치와 맞지 않는 당을 선택하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고쳐쓰기가 불가능한 이건 어떤 뜻으로 해석해야 됩니까?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과정에서 그러면 탈당을 했다는 것 자체가 실제 자기 부정 아닙니까? 탈당을 위한 명분을 쌓기 위한 그런 말인 것 같고 이상민 의원의 지역구가 과연 그러면 이상민 의원이 그것을 잘 관리를 하고
국민의 지역민의 이제 신뢰를 받았느냐. 네. 그것을 한번 또 따져볼 필요가 있죠. 국민의힘은 김기현 대표까지 나서서 러브콜을 보냈습니다. 또 총선에 도움이 될 거란 전망도 나왔습니다. 국민의 신뢰를 받는 인물, 감동을 주는 인물, 실력과 인품을 갖추고 계신 인물들을 모시기 위해 계속 박차를 가해 나가겠습니다. 이상민 의원이 평소 소신과 철학을 지키려 노력했던 점에 비추어 보건대 오랜 고민 끝에 내린 결론이었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이상민 의원이 국민의힘에 오면 대전과 충청권 선거에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좀 전향적인 결정 내리기를 기다리고 있다 정도로만 이야기하겠습니다. 이상민 의원은 일단 시간을 두고 거취를 고민하겠다는 입장인데 만약 이낙연 전 대표가 신당을 창당한다면 지금 이재명 대표 체제 민주당보다 우위에 있을 거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이낙연 대표가 이제 표방하고 또 거기에 모여 있는 분들의 정치적 어떤 지향점이라든가 또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에 그런 것들을 보고 판단을 좀 해야 되겠죠. 또 그것이 같이 할 수 있는 공간이 있고 제 역할이 있다고 한다면 마다할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지금 두 당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워낙 영원함이라는 지역적 패권과 결부돼서 강대하거든요. 예. 여기에 대칭되는 제3의 세력은 그 어느 특정인 금태섭, 양양자, 순서 또는 이낙연 대표 이렇게 하는 것이 각각 하면 한계가 있습니다. 약하고. 그래 연합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연합하려면 공통분모가 있어야 되는데 제 생각은 상식의 정치를 복원한다. 네, 이렇게 총선을 앞두고 정치권이 참 분주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비례대표 선거 방식을 어떻게 할지에 따라서 정치권의 이합 집산도 본격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전국 브리핑이었습니다. YTN 뉴스라이더 함께하고 계십니다. 한때 절절하게 사랑했던 연인이 있습니다. 그런데 5년 만에 연락이 와서 밥값을 내라고 합니다. 5년 전 데이트 비용 계산이 잘못됐다고요? 알아보니까 심지어 그 계산도 맞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뭐라고 조언하시겠습니까? 자, 사실 이 일은 연인 관계가 아니라요. 국방부와 전역한 부사관 사이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YTN이 단독으로 취재했는데요. 제대한 지 5년이 넘었는데 복무 시절에 규정보다 휴가를 더 많이 갔다고 돈으로 물어내라는 통보를 받은 겁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시스템 오류였고 또 알고 보니 이게 법적으로 환수할 근거도 없는 비용이었습니다. 킬링 포인트가 대체 몇 개인지 모르겠습니다. 국방부의 해명을 들어볼까요? 윤웅성 기자입니다. 지난 2018년 전역한 예비역 중사 A씨는 근무했던 부대로부터 최근 황당한 연락을 받았습니다. 지금까지 아무런 연락도 없다가 이미 5년 하고도 3개월이 더 지난 상황인데 정확한 설명을 해주는 것도 아니고 더 황당한 건 어떤 근거로 비용을 물어야 하는지 어느 곳 하나 제대로 된 설명을 해주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스틸 보병사단 재정부에 있는 주무관이라고 있습니다. 한번 되시고 말씀하시면 되고요. 소속 조회를 해보니까 저희 사단 소속이 애초에 아니셔가지고 제가 아무것도 검색을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군이 태도를 180도 바꾼 건 A씨가 온라인에 사연을 올린 이후입니다. 뒤늦게 시스템에 오류가 있었다고 털어놓은 겁니다. 이건 무조건 내는 게 맞다 라고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막상 공론화가 되고 나니까 그 다음날 바로 전화가 와가지고 문제는 더 있습니다. 법적으로 5년이 지나면 시효가 만료돼 휴가 사용에 문제가 있더라도 환수할 수 없습니다. 전역한 지 5년이 훌쩍 넘은 A씨의 경우 애초에 환수 대상이 아니었던 겁니다. 시효가 만료된 대상자에게 왜 환수를 통보했는지 군 재정을 총괄하는 국군 재정관리단에 물었더니 자신들이 최초 환수를 청구한 게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하지만 재정관리단이 각 군의 연차 초과 환수와 해당 명단을 내려보냈다는 공문을 제시하자 본인들이 직접 청구하는 건 아니라는 취지였다고 말을 바꿨습니다.
전 국가대표 축구 선수 황의조 씨에 대해서 경찰이 추가 수사에 나섰다는 소식입니다. 앞서 불법 촬영 혐의로 입건된 황의조 씨. 이번에는 또 다른 여성과 영상통화 과정에서 상대방의 동의 없이 노출 영상을 녹화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피해 여성은 여태 불법으로 녹화된 걸 모르다가 최근 경찰 조사에서 뒤늦게 피해 사실을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포렌식 조사와는 별도로 영상이 다른 경로로 유포되지 않았는지도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겠다는 방침입니다. 추가 소환 조사도 벼르고 있습니다. 황의조 씨는 현재 해외 리그에서 뛰고 있는데요. 조만간 국내에 입국하면 다시 불러서 조사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황의조 씨도 조만간 입장을 낼 계획이래요. 앞서 2차 가해 논란도 있었던 거 아시죠? 여기서 더 큰 실망감을 안기지 않기만을 바랍니다. 권준수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그동안 황의조 씨는 사생활 영상을 불법 촬영했다는 의혹을 두고 여성 측과 합의가 있었다고 주장해왔습니다. 여기에 경찰은 피해 여성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황 씨의 새로운 불법 촬영 정황을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당시 황 씨는 휴대전화에 있는 녹화 기능을 활용해 노출 영상을 저장했고 상대 여성은 최근 경찰 조사에서 뒤늦게 피해 사실을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피해자가 녹화 사실을 인지했을 가능성이 거의 제로에 가깝습니다. 내가 이거를 화면을 딱 내려서 녹화 버튼을 누르는 걸 피해자가 알 리도 없고 나 이제부터 녹화 좀 할게 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을 가능성도 거의 없고요. 이에 따라 경찰은 황 씨에게 불법 촬영뿐만 아니라 음란물 저장과 소지 혐의를 적용 가능한지 법리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경찰은 황 씨의 휴대전화와 노트북에 대한 포렌식 조사를 토대로 황 씨가 피해 여성에게 녹화 사실을 알렸는지 조사할 예정입니다. 촬영을 동의하에 했다고 하더라도 그것들을 유포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는 것은 또 소지하는 것 자체가 범죄 행위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연인 관계가 끝났을 때 협박하거나 이와 함께 경찰은 황 씨의 2차 가해 여부에 대해서도 법리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법적 공방을 예고한 피해자에 대한 신상을 구체적으로 언급했기 때문인데 경찰 관계자는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놓고 2차 가해 부분에 대해 책임이 있다면 폭넓게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황 씨 측도 해가 바뀌기 전에 입국해 사생활 영상에 대한 입장을 낼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올해 수능 고사장에서 시험이 끝났다는 종료벨이 1분 30초나 일찍 울린 곳이 있습니다. 수험생은 시험보다 고개 들어서 그 시계 쳐다보는 그 1초마다 아까워서 손목에, 책상 어귀에 작은 시계를 두고 시험을 보는데 말이죠. 1점으로도 대학의 간판이 바뀌고 1초도 소중한 그 상황에서 1분 30초가 웬 말입니까? 게다가 1교시였다고요. 시험을 포기해야 하나. 시험을 망쳤다는 생각에 2교시, 3교시가 뭐 눈에 들어왔겠습니까? 이날을 위해서 십수년을 공부했던 학생들은 그 세월과 노력이 물거품이 되는 것 같은 좌절감을 맛봐야 했습니다. 뒷바라지했던 부모들은 또 어떻고요? 이번이 처음도 아닙니다. 비슷한 사고가 반복되고 있는데 왜 고쳐지지 않는 걸까요? 수험생들은 집단 소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신지원 기자입니다. 지난달 16일 서울 경동고등학교에서 수능을 치른 수험생 A씨. 1교시 국어 영역 때 예정보다 1분 30초 일찍 종료 알람이 울리면서 시험 초반부터 당황했습니다. 2교시 수학 시험이 끝난 뒤 다시 1분 30초간 국어 시험지를 돌려받았지만 이미 작성한 답안지를 수정할 수는 없었습니다. 국어 시험을 망쳤다는 생각 때문에 이어지는 시험에도 집중할 수 없었습니다. 집중하기도 힘들고 솔직히 중간에 막 이걸 응시를 포기하고 나가야 되나 이런 생각도 조금 했었던 것 같아요. A씨는 결국 손해배상 소송을 결심하고 집단 소송 사이트를 개설했습니다. 매뉴얼이 없었나, 매뉴얼이 있었으면 이런 어이없는 대처는 하지 않았을 텐데 아직도 그게 자동화나 전산화가 되어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가 가장 많이 나왔었거든요. 수능 시험장 타종 오류로 수험생들이 법적 대응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법원은 항소심에서 전체적인 시간 안배가 중요한 시험에서 수험생들이 당황했을 것으로 보인다며 국가가 1인당 700만 원씩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국가가 그 시험 감독이나 운영하는 데 책임이 있는지 과실이 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손해가 있었는지 이게 문제거든요. 처음에 잘못한 걸 보정하는 조치까지 취했기 때문에 A씨는 관련 판례를 토대로 소송 참여자들을 모아 조만간 변호사를 선임할 계획입니다.
살아생전 이런 날이 올 줄은 몰랐다. 어른들이 많이 쓰시는 표현인데 저도 오늘 이 말이 절로 나오더라고요. 운전하다가 피곤하면 누가 나 대신 좀 운전대 좀 잡아줬으면 싶을 때가 있잖아요. 그 누구가 등장했습니다. 사람은 아니고 기계입니다. 이게 될까? 정말 될까? 싶었는데 네, 되더라고요. 서울시에서 세계 최초로 운영을 시작한 자율주행 버스고요. 늦은 밤 서울 한복판을 누비고 있습니다. 관련법에 따라서 이렇게 운전기사도 탑승하긴 합니다. 하지만 운전대를 잡지 않아도 버스 스스로가 달리는 데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럼 실제로 타본 시민들의 반응도 들어봐야겠죠? 김다현 기자입니다. 늦은 밤 서울 한복판을 달리는 시내버스. 겉보기엔 일반 버스와 다르지 않아 보이지만 자세히 보면 각종 센서와 모니터링 장치가 달려 있습니다. 운행 시간은 평일 밤 11시 반부터 다음날 새벽 5시 10분까지로 대학가와 대형 쇼핑몰이 몰려있는 합정역과 동대문역 사이를 오갑니다. 자율주행 버스의 첫 승객들은 승차감도 일반 버스와 다르지 않고 생각보다 안전한 것 같다는 반응입니다. 바로 제가 합정동 거주자라 일단 여기서 첫 차가 시작한다길래 타보러 왔습니다. 일반 전기 버스 같은 느낌을 계속 받고 있어요. 예, 부드럽고 괜찮은데요. 제가 아까 보니까 한 42km 이상은 안 넘더라고요. 그 정도 속도면 사실은 입석도 그렇게 큰 무리가 없겠다. 다만 아직 도입 초기 단계인 만큼 안전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중간중간 급정거를 하는 게 몇 번 있었는데 그런 부분은 좀 개선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 서울시는 안정화 작업을 거쳐 내년 상반기 버스 요금을 유료로 전환하고 운행 결과를 바탕으로 자율주행 버스 노선을 확대한다는 계획입니다. 우리 군의 소형 위성을 쏘아올리게 될 고체연료 기반의 우주 발사체 시험 발사가 성공적으로 진행됐습니다. 이번에는 발사체에 실제 민간 상용 위성을 탑재해서 우주 궤도에 투입하면서 고체연료 우주 발사체를 이용한 위성 발사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김문경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오후 2시 제주도 남쪽 해상의 바지선에서 국산 우주 발사체가 하늘을 향해 치솟습니다. 고체 연료를 사용하는 우주 발사체의 세 번째 시험 발사 모습입니다. 이 발사체는 650km 상공 우주로 향했는데 앞부분에는 100kg 정도 무게의 소형 위성을 실었습니다. 지난해 2차 시험 발사 때 모형 위성을 실었던 것과 달리 실제 위성을 싣고 우주로 향한 겁니다. 발사는 성공적이었습니다. 제작사인 한화시스템은 발사 후 1시간 45분이 지난 뒤 첫 교신에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1, 2차 시험 발사 때 2단 추진체부터 사용한 것과 달리 최종 개발을 의미하는 1단부터 고체 연료를 사용하면서 완성도를 높였다는 평가입니다. 고체 작은 거는 우리가 원할 때 적시에 쓸 수 있다. 그리고 이제 그걸 우리가 이제 적응성이라고 표현하는 거고 신속하게. 이에 따라 앞으로 고체 연료 우주 발사체를 이용한 소형 위성 발사에도 탄력이 붙을 전망입니다. 고체 연료 발사체는 발사 준비에 수십 일이 걸리는 액체 연료 발사체와 달리 7일 이내로 짧고 발사 비용이 적게 드는 것이 장점입니다. 군은 최근 발사한 군사정찰 위성의 감시 사각지대를 메우는 소형 위성을 여러 개 발사해 삼축 체계 가운데 킬체인의 핵심인 감시 정찰 능력을 더욱 높일 계획입니다. YTN 김문경입니다. 네, 우리가 위성을 발사한 것과 관련해서 북한은 미국이 한국과 북한에 이중잣대를 적용하고 있다고 비판하는데요. 미 국무부가 한국은 제재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매슈 밀러 국무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한국과 북한의 군사위성 발사가 다른 이유를 묻자 한국은 영내 위험하고 불안정한 활동에 따른 유엔 안보리 결의 대상이 아니라고 답했습니다. 앞서 북한은 미국은 북한 위성에 대해서는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위협이 된다고 강변하면서 대한민국 위성 발사는 국제법 준수 측면에서 성격이 다르다고 뻔뻔하게 군다고 주장했습니다. 전남 고흥에 있는 유경 오리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가 확인돼 올겨울 첫 가금 농장 확진 사례가 나왔습니다.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는 H5형 항원이 검출된 전남 고흥군 오리 농장에 대한 정밀 검사 결과 H5형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가 확진됐다고
밝혔습니다. 중수본은 이 농장에 대해 선제 방역 조치를 벌였고 전국 오리농장 등에 대해 오늘 밤 11시까지 일시 이동 중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지난달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4개월 연속으로 3%대 오름세를 이어갔습니다. 통계청은 지난달 소비자 물가가 1년 전 같은 달보다 3.3% 상승했다고 밝혔습니다. 소비자 물가는 8월에 3.4%, 9월에 3.7%, 10월에 3.8%에 이어서 넉 달째 3%대 오름세가 계속됐습니다. 11월 소비자 물가는 10월과 비교하면 한 달 만에 0.5%포인트 하락했습니다. 석유류 가격이 5.1% 떨어진 게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증권시장에서는 또다시 정치 테마주가 차트를 흔들고 있습니다. 기업 가치나 실적과는 무관하게 특정 정치인과의 연결고리만으로 급등한 종목은 변동성이 큰 만큼 투자 주의가 필요합니다. 나연수 기자입니다. 시작은 고깃집에서 찍힌 사진 한 장이었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배우 이정재 씨가 고교 동창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이 씨의 공개 연인인 임세령 부회장의 대상그룹 주가가 뛰기 시작한 겁니다. 특히 상장 주식 수가 적은 대상홀딩스 우선주는 지난달 27일부터 닷새 연속 상한가를 기록하면서 270% 폭등했습니다. 투자 경고 종목 지정 이후에도 주가가 이틀 이상 급등해 결국 하루 동안 거래가 정지되자 투자자들은 대신 대상 우선주로 몰려갔습니다. 제가 어릴 때 청주에 살아서 저한테 사채가 좀 나올 수도 있죠. 어릴 적 청주에 살았다는 말 한마디에 청주에 본사나 생산 공장을 둔 기업들이 반짝 수혜를 입는가 하면 대표이사와 사회이사가 대학 동문인 기업도 한 장관 출마설에 곧장 엘리베이터를 탑니다. 진영이 달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낙연 전 국무총리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각을 세우자 정치권에서는 신당 창당 가능성이, 증권가에서는 혈연, 지연으로 엮인 이낙연 테마주가 떠올랐습니다. 대형 선거철이면 등장하는 정치 테마주. 유력 정치인의 사적 인연에 기대 기업의 실적이나 가치와 무관하게 급등하곤 합니다. 펀더멘털이 좋아진다는 그런 계산보다는 그 변동성 자체에 베팅을 해갖고 그 차익을 가져온다는 전략으로 좀 접근하기 때문에 그 변동성 자체는 좀 유리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단타성 수급에 따른 주가 변동은 개인 손실에 그치지 않고 우리 시장 전체의 건전성과 신뢰도에도 타격을 주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YTN 나연수입니다. 금값이 오른다 이런 얘기 들었었는데 최근에 금값이 사상 최고가를 돌파하면서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금이라고 불리는 비트코인도 초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왜 이렇게 오르는 걸까요? 그 배경이 뭔지 전문가와 함께 분석해 보겠습니다. 정철진 경제평론가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어제 하루 종일 금 얘기로 떠들썩하더라고요. 네. 예, 최근에 많이 올랐던 것 같은데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뭐 한 최근 일주일, 2주일 내에 금 뭐 온갖 뉴스도 그렇고요. 뭐 많이 금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예. 시세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한 2달간 금이 거의 좀 급등 양상을 보여서 상승률로는 한 11% 정도 올랐습니다. 우리가 금 가격을 평가할 때는 항상 두 개를 언급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국제 금값. 금도 역시 석유처럼 달러로 표기가 되고요. 그리고 이것을 환율과 더해져서 국내 금값 이렇게 두 개를 파악을 해야 되는데 국제 금값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에 못 뚫었던 마지노선이 온스당 2,000달러입니다. 이것을 이번에 뚫어버렸어요. 그래서 한 10월까지만 해도 온스당 1,800달러에서 2,000달러를 뚫고 2,100달러까지 육박하는 빠른 상승세를 보였었고 국내 금값은 이 달러를 다시
이제 원화로 환율을 환산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1kg 골드바 기준으로 본다면 8,700만 원을 이제 돌파를 하기도 한, 그러니까 시중에서 1kg 골드바, 한 스마트폰 정도 되는, 우리가 화면에서 많이 보는 예. 그거거든요. 그게 지금 한 8,500만 원에서 8,700만 원 한다. 제 기억으로는 우리 앵커와 한 4년 전에 우리가 골드바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네네. 그때가 뭐 4천만 원이다, 5천만 원이다 뭐 그랬었는데 예. 그새 정말 금값이 많이 올랐습니다. 뭐 네. 2배 정도 오른 겁니까? 그 사이에? 그렇죠. 예. 4, 5년 정도로 가면요. 네, 대단한 상승세입니다. 아무래도 사람들이 금에 몰리다 보니까 이렇게 가격이 또 오르게 될 텐데 그 원인이 뭔지 이거 좀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제롬 파월 미 연방준비제도 의장의 입이 금값을 끌어올리는데 영향을 미쳤다. 뭐 이런 분석도 있더라고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금값이 왜 오르느냐? 금의 가격을 결정하는 여러 사안들이 실은 있습니다. 보통 한 3가지 정도를 꼽게 되는데 첫 번째 요인은 역시 달러의 대항마라는 측면에서 봐야 됩니다. 이게 좀 역사가 깊은데요. 우리는 지금은 세계의 뭐 돈, 기축통화라고 하면 달러를 꼽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역사를 쭉 되새겨 보면 우리 인류에 있어서 진짜 돈은 뭐냐라고 하면 우리의 DNA 속에는 금이 있습니다. 근데 1971년 이후에 이제 미국이 금태한 제도를 포기하죠. 그래서 이제 달러는 그냥 자기 마음대로 찍게 되는, 금이랑 더 이상 교환해주지 않는 통화가 됐습니다. 네. 금본위 제도도 끝났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직도 진짜 돈은 금 아니야?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첫 번째 언제 금값이 오르느냐? 달러가 약세가 될 때 금은 오히려 승승장구합니다. 그러니까 달러와 금은 완전한 라이벌이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요. 자, 근데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과 왜 금값이 올랐느냐? 그러게요. 파월 의장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분명히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은 있지만 현재의 금리, 즉 현재의 통화 정책이 충분히 긴축적이다. 이게 이제 굉장히 꼬아서 말을 하는데 중앙은행장이 이 정도로 이야기했다라는 것은 이건 금리 인상 더 안 하겠다고 하는 거를 해석할 수 있는 대목이거든요. 이미 금리 인상을 할 만큼 했고 이게 효과를 보고 있다. 네. 더 이상 올리지 않을 수도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상당히 긴축적인 부분이다라고 하니까 시장은 더 이상 금리 못 올리겠네. 그렇다면 못 올리면 뭐겠습니까? 동결 아니면 인하. 그러면서 빠르게 내년 말에 인하 가능성이, 금리 인하가 내년 여름이나 아니야 3월에도 인하할 수 있어라 이제 가능성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미국이란 나라는 거의 세계 유일이 금리와 통화 가치가 거의 연동을 합니다. 즉 금리가 올라갈 경우엔 달러가 강세가 되고요. 금리가 떨어질 경우엔 달러가 약세가 된다. 그러면 금리를 만약에 내리게 된다면 달러가 시장에 많이 풀리게 되면서 그렇죠. 시중 금리도 떨어지게 되겠죠. 그럼 오히려 달러는 금의 가치가 높아질 거다. 달러 가치는 떨어지고. 맞습니다. 그러니까 금 사야겠다. 네. 이렇게 달러 약세가 더 확연해지니까 금으로 수요가 몰려서 이제 금값이 오르는, 이게 첫 번째 요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달러의 가치가 앞으로 좀 떨어질 수도 있겠다. 이런 시장 예측에 좀 영향 미친 거 아니에요? 이렇게 분석해 주셨는데 이스라엘과 하마스 교전 상황도 원인이 있다, 원인이 그렇습니다. 된다 이런 분석도 있더라고요. 제가 앞서 금값을 결정하는 게 3가지라고 했잖아요. 이제 첫 번째가 달러에 대한 영향, 달러의 라이벌.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극단의 인플레이션, 극단의 디플레이션. 양쪽에 모두 금값이 오르게 되는 거고요. 세 번째가 위기입니다. 우리가 앞서 말한 것처럼 우리 DNA에는 진짜 돈은 금이야 하고 위기 때는 금을 찾아야 돼. 이런 게 내재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최근에 보면 우크라이나 전쟁 때도 그랬지만 이번에 이스라엘 하마스, 안타깝지만 이 전쟁이 쉽게 끝날 것 같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위기 의식들이 우회적으로 금에 대한 수요를 높였던 부분들이 있어서 어떤 최근에 나오는 지정학적 리스크들, 이런 문제들이 실질적으로 또 금의 몸값을 높였다라고 평가할 수도 있겠습니다. 국제 정세가 좀 불안해 보이니까 요거 좀 안전자산이라고 하는 금을 좀 사둬야겠다. 이런 수요가 있다는 그런 말씀이셨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런 분석이 또 눈에 띄더라고요. 지금 뭐 금이고 달러고 사들이는 게 중국이다. 실제로 그렇습니까? 그렇죠. 이제 또 하나의 요인인데 이거는 이제 수급적인 요인인 겁니다. 앞서 말한 것들은 어떤 시세에 금이 오르나라는 건데 중국이 올해 1월부터 거의 맘먹은 듯이 금을 사재기라는 표현을 할 수 있을 정도로 금을 사들이고 있어요. 그래요? 거의 뭐
돈 생기면 금을 산다 뭐 이렇게 봐도 될 것 같은데 예. 금 보유량이 중국이 2,000톤이 지금 넘었었거든요. 벌써 올해 사들인 금 매수량도 200톤 이상을 사들이면서 거침없는 금 매수를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가 중국만 이렇게 금을 사재기하고 있느냐? 그렇지가 않고요. 뭐 터키라든가 싱가포르라든가 다른 세계 중앙은행들이 모두 금하고 지금 달려가고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좀 예외입니다만 예. 그런 차원에서 오히려 수급에 의해서 이렇게 금을 사겠다고 하는 곳이 많으니까 또 그것도 뭐 전쟁 나고 이런 영향이 있는 걸까요? 여기에 대해서는 좀 해석이 많은데 왜 중국이 특히 중국인민은행이 이렇게 금을 사재기를 하느냐 여러 가지 요인들을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 또 하나는 이런 게 있겠죠. 최근에 미중 무역 전쟁이 굉장히 치열해졌고 큰 틀에서 세계의 좀 양극화 구도를 좀 보면 뭐 미국, 일본, 유럽, 한국 뭐 등등이 한 팀, 예. 중국, 러시아, 중동, 뭐 터키 여기가 한 팀, 양쪽으로 좀 나눠져 있잖아요. 근데 이 중국, 러시아 같은 경우에서 가장 적대시하는 존재가 미 달러입니다. 이 달러의 대항마인 금을 일단은 좀 사들이면서 최악의 경우에는 뭐 자체적인 뭐 위안화를 기축통화로 밀던 뭐든 명분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 명분으로 가장 좋은 게 금 아니겠습니까? 뭐 그 정도까지를 생각해 보는 건 아니지만 중국이 왜 이렇게 금을 사들이냐? 뭐 이 정도의 수준도 분명히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이 최고가일까? 어떻게 좀 분석하세요? 최근에 급하게 오른 것은 맞고요. 저는 자체적으로 한 금값에 일단 상단을 한 2,100달러로 보고 있는데요. 나온 리포트들을 쭉 보면 가장 많이 금값의 상승 전망을 한 곳들이 한 2,500달러 선까지도 지금 뭐 전망하고 있는 곳들이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뭐 현재 2,000달러, 2,100달러니까 뭐 추가 상승 여력이 적을 수도 있고 또 높을 수도 있고 하겠지만 당장 오늘 새벽에 좀 큰 폭의 또 조정을 받았었거든요. 그래요? 예, 그런 점들은 아마 투자적 차원에서 접근하시는 분들은 꼭 고려를 하셔야 되고요. 예. 저는 금이라든가 은이라든가 이것들을 뭐 매수할 때 좀 접근 방식은 달라야 된다고 생각하는 쪽이거든요. 어떻게 달라질까요? 이걸 가지고 팔자 고친다. 이걸 가지고 뭐 어마어마한 수익을 내겠다라는 차원에서 금이라든가 은을 접근하는 게 아니라 생존의 관점. 그러니까 최악의 경우에 활용할 수 있는 나의 자산 정도 이런 개념으로 접근하시는 게 저는 맞지 않나라고 보고 있어서 금이라든가 은이라든가 투자하는 경우에도 금 ETF 등등이 있지만 저는 오히려 실물금 정도로 하고 한 나의 3개월치 생활비 정도를 뭐 골드바 혹은 실버바로 딱 사놓고 잊어버리는 이 정도의 접근법이 좋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실제 위기 상황에 쓸 수 있는 안전자산이다. 네. 이렇게 좀 접근을 했으면 좋겠다. 사서 딱 놓는 그런 자산. 네. 알겠습니다. 디지털 금이라고 하죠. 비트코인도 상승 중인데 야, 우리나라 돈으로 5,600만 원을 넘었습니다. 5,700만 원도 넘었더라고요. 네. 예, 한때. 요거 굉장히 가파르게 상승하는 것 같은데 어떤 상황인가요? 최근에 금값 상승에서 또 하나의 뭐 다크호스 비트코인입니다. 비트코인은 말씀하신 대로 디지털 금이라고 평가를 받고 있고요. 뭐 인정하건 안 하건 간에 비트코인을 옹호하시는 분들은 달러의 대항마, 달러가 갖고 있지 않은 강점을 비트코인이라는 이 하나의 뭐 화폐라고 이제 또 옹호자들은 부르는데요. 갖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또 하나의 특징이 금값도 오르면서 지금 비트코인 가격도 거의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국제 뭐 비트코인 가격도 42,000달러를 1비트코인이 넘어섰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김치 프리미엄이라고 해서 좀 더 프리가 붙습니다. 한 3% 오늘도 붙은 것 같은데. 더 비싸다는 말씀이시죠? 예, 5,700만 원까지 지금 오늘 새벽에 간 것 같아요. 이게 올해만 놓고 보면은 뭐 한 따블이라고 하죠. 연초만 해도 한 2,500만 원, 뭐 이 정도 수준이었었는데 이게 지금 100%가 넘은. 그러니까 올해 놓고 보면 비트코인은 올해만요 굉장히 선전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을 텐데 비트코인은 왜 이렇게 또 급등하고 있느냐? 그러게요. 여기 요인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야기한 대로 비트코인은 역시 달러의 대항마라는 차원이기 때문에 금이랑 쪽과 같은 메커니즘이죠. 약달러니까 비트코인 오르는 게 있고 또 하나가 반감기입니다. 비트코인은 일정량이 되면 다시 그 수를 반으로 줄이는 반감기가 내년 한 4월경으로 보고 있어서 그때마다 지금까지 가격이 올랐거든요. 그거에 대한 수요. 세 번째가 가장 크다고 보는데
미국에서 아마 비트코인의 현물 ETF 출시를 승인할 이제 하고 곧 출시될 예정이다. 이제 이런 뉴스 때문이기도 한데. 예, 그 얘기를 많이 하던데 네. 이게 왜 가격 상승에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가령 뭐 어느 자산운용사가 될지 모르겠지만 블랙락 같은 데가 비트코인 현물 ETF를 출시한다라고 한다면 이 운용사가 일종의 묵이라고 하죠. 예. 우리가 주식 ETF도 사들여 놓고 자신들이 운용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현물 ETF를 출시하려면 기본적으로 이 운용사가 상당한 비트코인을 사들여 놓고 이걸 가지고 운용을 해야 됩니다. 북을 채워야 되니까 그 수요가 만만치 않죠. 비트코인의 가격 변동에 연동하는 이제 금융 상품을 만들게 되면 만들고 운용해야 되죠. 이런 자산 운용사에서 자금을 투입해야 되니까 그런 기대감이 지금 있어서 그렇습니다. ETF가 승인 날 수 있다 이런 기대감이 있으니까 요거를 가격 오를 수 있겠구나 이러면서 또 사는 그런 수요가 있다는 말씀이시군요. 승인이 나게 되면 이제 엄청난 수요가 일단 사들여 놓고 시작을 하니까 미리 선추매를 하는 수요도 함께 동반되고 있습니다. 지금 비트코인 뭐 가격 보시는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은데 그럴 것 같습니다. 네. 요거 얼마까지 갈까 이것도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이거 뭐 예측하긴 힘들겠지만 지금 시장 분위기는 좀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달러 기준으로요. 1 비트코인당 38,000달러가 상당한 지지, 그리고 42,000달러가 정말 이걸 깨면 다시 한번 뭐 전에 갔던 5만, 6만을 간다. 뭐 이런 평가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보면 38,000달러는 바로 깼고요. 42,000달러를 놓고 좀 공방전을 펼치는 것 같아요. 42,000 넘었다가 41,000이고. 그래서 일단은 42,000달러를 확실하게 또 넘어버리면 특히 코인은 쏠림 현상이 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점들. 제가 뭐 비트코인에 대해서는 전망하기 좀 그렇지만 일단 기술적으로는 이제 그런 분석들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투자는 또 이게 위험 요소가 있기 때문에 변동성도 있어서 누구나 예측이 쉽지 않다는 점 분명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 또 이런 상황이고요. 지금 또 경제 뉴스에서 관심을 많이 받는 게 요소거든요. 2년 전에 요소수 대란을 호되게 겪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거 또다시 그런 상황이 재현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요소 수출을 좀 제한하는 분위기가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이 요소수 두 가지 측면에서 쓰입니다. 첫 번째 비료죠. 중국에서는 아마 비료 수요 때문이고 자국의 비료 수요가 너무나 부족하다. 그러니까 우리 쓸 것도 부족한데 왜 수출하느냐 이제 이런 차원에서 아마 요소수를 지금 수출을 좀 제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 입장에서는 비료도 비료지만은 에드블루라고 해서 경유차를 운전하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 요소수를 넣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에 우리도 수요가 크게 되는데 2년 전에도 요소수 대란이 났을 때 경유차 특히 뭐 컨테이너 화물차 같은 분들은 발을 동동 굴렀었죠. 가격이 몇 배나 뛰고 현 상황에서 중국이 다시 요소수 수출 제한을 했기 때문에 이렇다면 또 한 번의 뭐 요소수 대란이 나오지 않느냐 이런 우려가 커지고 있는 겁니다. 뭐 이거 정치적 배경이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시선을 가진 경우도 있는데 일단 정치적 배경은 없다고는 하지만 이게 요소수 공급 놓고 불안해하는 게 맞는 건지 중국에 대한 수입 의존도가 지금은 좀 많이 줄어든 건지 이거 대책이 그 사이에 마련된 건지 이것도 궁금하거든요. 그렇습니다. 우리 앵커가 좋은 지적하셨는데요. 지금 가장 걱정이 되는 것이 이게 혹시 정치적인 수출 제한 아니야? 그러니까 한중 관계를 어떤 뭐 악화된 한중 관계를 빌미로 해서 요소수를 가지고 한국 뭐 이렇게 제한하려는 거 아니냐라는 이제 그런 의문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당국은 좀 선을 그었어요. 정치적 배경은 없다라고 정부는 이야기를 했는데 문제는 우리가 2년 전에도 그렇고 최근에도 그렇고 워낙 요소수 하게 되니까 다변화에 대한 이슈가 많이 제기가 됐죠. 실질적으로 다변화 노력을 좀 해서 재작년 같은 경우에는 중국 비중을 거의 70% 밑으로 떨어뜨리고 뭐 카타르라든가 베트남이라든가 이쪽에서 요소수를 많이 이제 수입도 하고 다변화를 하게 됐었는데 이게 올해 다시 그냥 흐지부지가 됐어요. 다시 중국 쪽으로 올인하게 되는 그런 사안이 있었는데 그렇군요. 정부도 좀 파악해보고 많은 전문가들이 좀 보니까 문제가 뭐냐면 요소수가 마진이 거의 없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이걸 유통하는 업체에서도 만약에 카타르에서 요소수를 수입해 온다, 물류비로 다 빠지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유통 비용 때문에 결국은 돌아 중국, 돌아 가까운 중국 쪽으로 또 가면서 다변화가 다시 그냥 원점으로 돌아왔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은? 일단 발등에 떨어진 불을부터 꺼야 되겠죠. 지금 정부는 한 3개월치는 확보해 뒀다라고 하는데 상당히 부족한 분량이죠.
또 이렇게 되면 또 국민들의 마음, 수요를 또 자극해가지고 또 사재기가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네요. 어떻게 되든 반년 이상치 요소수 확보를 해야 되는 거고 예. 투트랙입니다. 단기적으로는 중국과 또 풀어야 됩니다. 그래서 중국 쪽에서 일단은 어떻게 좀 숨통에 트이게 하는 거고 중장기적으로 이번에야말로 저 다변화에 대한 계획을 좀 확실히 할 수 있는 또 잠깐 했다가 내년에 또 다시 중국 올인. 그럼 중국이 또 제안하면 또 요소 대란. 예. 악순환이거든요. 예. 이참에 저 다변화에 대한 좀 중기적인 계획도 수립해야 될 것 같습니다. 수입처를 다양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까지 들어봤습니다. 네, 오늘 경제 이슈 여기까지 얘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정철진 경제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미국 워싱턴 포스트가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한 심층 기사에서 한국의 포탄 지원 과정을 다뤘습니다. 신문은 특히 우리나라에서 우크라이나로 간 포탄량이 유럽 전체 국가를 합한 것보다 더 많았다고 전했습니다. 워싱턴에서 권준기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올해 초 바이든 행정부의 가장 큰 숙제가 우크라이나에 155mm 포탄을 공급하는 일이었다고 보도했습니다. 전장에선 한 달에만 9만 발 이상 포탄이 필요한데 미국이 조달할 수 있는 건 10분의 1가량에 불과했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탄약을 대량으로 보유한 한국에 눈을 돌렸습니다. 한국이라면 41일 안에 공중과 해상으로 33만 발을 실어 나를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 겁니다. 하지만 교전 지역에 무기 공급을 금지하고 있는 한국 법이 장벽이었고 결국 간접 지원 방식은 수용할 수 있다는 한국 정부의 뜻에 따라 올해 초부터 탄약 공급이 성사됐다고 신문은 전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결과적으로 한국이 모든 유럽 국가의 공급량을 합산한 것보다 더 많은 포탄을 우크라이나에 공급한 나라가 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신문은 한국에서 이송된 포탄 규모를 구체적으로 거론하지 않았습니다. 또 한국 포탄이 우크라이나로 곧바로 전달됐는지 미국이 한국 포탄을 무기고에 채우는 우회 방식을 취했는지도 명확히 다루지 않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백악관은 연말이면 우크라이나 지원 예산이 바닥난다며 예산안 통과를 촉구했습니다. 미국 지원 없이는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다며 의회를 재촉한 겁니다. There's not a magical pot of money out there that we can go dip into that we have been hiding off in the corner. It's straightforward. Congress has got to provide the funding or the United States cannot continue to support Ukraine. 앞서 공화당이 다수당인 하원은 백악관이 패키지로 제출한 우크라이나와 이스라엘 지원 예산 가운데 이스라엘만 따로 떼서 통과시켰습니다. 최근 존슨 하원 의장은 밑빠진 독에 물을 부을 수 없다던 기존 입장에서 우크라이나 지원도 필요하다는 쪽으로 변화를 시사했지만 백악관의 남북 국경 정책도 바꿔야 한다는 전제를 달았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권중기입니다. 가자지구 북부 지역을 대부분 장악한 이스라엘군이 가자 남부 지역 공격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남부로 피난한 가자지구 주민들은 혼란과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이동호 기자입니다. 이스라엘 가자지구 남부 칸 유니스 지역에 폭발음과 함께 연기가 피어오릅니다. 칸 유니스에 이스라엘군의 탱크와 장갑차 등이 진입해 하마스에 대한 본격적인 공격을 시작한 것입니다. 탱크를 뒤따라 보병들이 전진하고 총격전이 벌어집니다. 하마스의 은거지에는 미사일이 떨어집니다. וכמו שעשינו את זה חזק ויסודי בצפון הרצועה, אנחנו גם עושים את זה עכשיו בדרום הרצועה ואנחנו גם ממשיכים להעמיק את ההישג. 이스라엘군 기갑부대 지휘관은 가자 북부 지역에서 작전 목표는 대부분 충족됐다며 이제 하마스를 뿌리 뽑는다는 목표 아래 가자 지구의 다른 지역에서 작전을 벌이는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스라엘군은 또 칸 유니스에서 대규모 군사 작전이 있을 것이라며 주민들의 대피를 촉구했습니다. مجمع الشفاء الطبي وبعدين الجيش قالنا توجهوا على المناطق الآمنة جنوب قطاع غزة اجينا على المناطق الآمنة واليوم بنرحل برضه من المناطق الآمنة اللي قالنا عليها الجيش. 이스라엘군의 공습 등으로 폐허가 된 집에서 칸 유니스 주민은 넋을 잃었습니다. يعني بص شو في عنا تصور شو في عنا ما لا في مقاومة ولا في حماس ولا في شيء يعني كلنا الستات في البيت ما في عنا شو نروح شو نعمل في حياتنا تعبنا يعني لحد هنا بكفي.
가자지구 남부에 대한 이스라엘군의 공격이 속도를 내면서 주민들의 인명피해와 재산 피해가 급증하고 피난민들의 혼란과 공포도 확산하고 있습니다. YTN 이동호입니다. 유럽에서는 때이른 큰 눈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러시아의 수도 모스크바에도 145년 만에 기록적인 폭설이 강타했습니다. 아프리카 탄자니아 등에서는 홍수로 수백 명의 인명피해가 나기도 했는데요. 지구의 신음이 커지고 있습니다. 서봉국 기자입니다. 폭설과 짙은 안개로 차량 통행이 멈추고 항공기들도 운항이 정지됐습니다. 현지 시간 3일과 4일 러시아 수도 모스크바에 쏟아진 폭설. 40cm를 넘겨 73년 만에 최고 적설량을 기록하면서 당국은 13만 5천 명 이상과 특수장비 18,000여 대를 투입해 제설 작업을 벌였습니다. 12월 3일의 경우 12시간 강설량은 10.7mm로 1980년 기록을 넘겨 기상관측 145년 만에 최고 기록입니다. 강설량은 통상 적설량의 10분의 1입니다. Но я уже сколько, 20 лет такого снега не видела, вообще даже снега не видела. Я очень рада, что сюда попала, что вообще сейчас нахожусь в Москве. 적설량 45cm로 역대 12월 최고를 기록한 미넨 등 남부 독일도 폭설이 계속되면서 800편 가까운 비행기가 결항됐습니다. 불안한 흙탕물에 버스가 고립되고 승용차가 둥둥 떠내려갑니다. 동아프리카 탄자니아에서는 폭우와 이어진 산사태로 최소 57명이 숨졌습니다. 하낭 지역 카테시 마을주택 100여 채도 산사태로 매몰됐습니다. Lakini nataka niseme kwamba nimeelekeza nguvu zote za serikali zielekezwe huko kwenye uokozi na kuzuia maafa zaidi kutokea. 100년 만의 폭우에 케냐에서는 지난달 말 120명, 소말리아에서도 100여 명이 숨졌습니다. 아프리카 동부는 최근 몇 년간 극심한 가뭄에 시달리다 올해 10월부터 엘니뇨 현상으로 폭우와 홍수가 이어지면서 수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YTN 서봉국입니다. 눈앞에서 벌어진 교통사고, 도움의 손길이 절실한 그때 본능적으로 몸을 움직여서 인명을 구한 소방관의 얘기가 알려져서 화제입니다. 그 주인공 저희가 직접 만나봅니다. 충북 진천소방서 박지혜 소방사입니다. 소방사님 나와 계시죠? 안녕하세요. 예, 방송 전에 저희 작가님한테 떨린다고 하셨다고 저도 영웅 만나서 떨립니다. 너무 지금 떨립니다. 아유, 사람 살릴 때는 하나도 떨지 않으시면서 방송이 뭐라고 그냥 편하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당시 상황들을 저희가 사진을 보면서 좀 말씀을 나눠볼게요. 사진 좀 보여주세요. 네, 우리 소방사님께서 많은 인명을 구하셨는데 지금 나가고 있는 사진입니다. 이때 상황을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지난 2일 오후에 소방서 앞에서 차대차 교통사고로 환자가 발생하여서 제가 현장으로 뛰어가서 처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좀 차가 많이 부서졌네요. 당시 뭐 환자들의 상태는 어땠습니까? 당시 환자는 총 4명 발생하였고 한 분은 경추와 척추 손상을 의심하였고 나머지 한 분은 어깨 탈골을 의심하였고 그리고 운전자 2분은 경추 통증을 호소하고 있었습니다. 뭐 경추, 척수, 그러니까 허리도 아프고 뭐 어깨도 빠지고 뭐 여기저기 다리도 부러지고 이랬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소방관님께서 어떤 응급처치를 하셨던 겁니까? 일단은 경추와 척추 손상이 의심되는 환자에게는 경추보호대와 척추 고정을 실시하였고 팔이 빠진 것 같은 환자에게는 이제 팔 쪽을 이제 상지를 고정을 하고 발등 통증 같은 경우도 이제 저희가 부목 고정을 하면서 신경학적 이상 유무를 확인했습니다. 그렇군요. 이게 그 사고가 난 날이 근무한 날이 아니라 쉬는 날이었다면서요? 예, 맞습니다. 업무 처리가 많아서 제가 비번인데도 불구하고 회사에 나와서 업무 처리를 하던 중에 상황을 인지한 상황이라서 예. 아니, 그 공교롭게도 이제 그 일 보러 딱 출근을 했는데 사고 현장이 소방서 앞에서 딱 그 사고가 났던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꽝
하는 그 사고 소리에 몸이 먼저 반응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때 당시의 상황을 좀 설명을 해주세요. 꽝 하는 소리가 나고, 이제 저희가 사무실에 있으면 출동 소리가 들리기 때문에 예. 구조랑 구급대가 출동 중이어서 이게 전문적 인력이 없다는 걸 알고 있어서 제가 본능적으로 뛰어갔습니다. 그러면은 소방사님 혼자 가셔서 환자들을 다 돌보셨던 거예요? 혼자 갔던 건 아니고 예. 이제 현장에 같이 있던 앰뷸런스 대원들하고 같이 처치를 하고 제가 이제 처치를 지휘하면서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럼 당시 다친 분들의 상태는 그때 당시에 지금 뭐 사고 차량의 모습을 보니까 많이 훼손이 돼서요. 응급처치를 하지 않았으면 혹시 목숨을 잃을 위험도 있었던 그런 환자도 계셨던 겁니까? 그렇게 심한 환자는 없었고 예. 이제 교통사고를 났을 때 가장 중요한 거는 척추랑 경추 손상이 발생하였을 때 적절한 처치를 하지 않으면 남은 삶에서 큰 이제 장애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중점으로 더 처치했습니다. 그렇군요. 사고 당한 분들도 그렇고 가족분들도 그렇고 너무나 놀라셨을 것 같은데 또 이렇게 소방사님께서 구해주셔서 감사한 마음일 것 같아요. 이후에 혹시 뭐 어느 정도로 호전이 됐다 이런 뭐 연락이나 호전 상황 전해 들으신 거 있으세요? 아직 그 환자나 보호자들에게 연락받은 건 없고 예. 당시 출동하였던 구급대에게 제가 이제 연락을 해서 환자 상태가 끝까지 어땠는지 물어봤는데 예. 다행히 생명의 위험은 하지 않았다고 전달 받았습니다. 아유, 정말 다행입니다. 다행입니다. 이게 그 교통사고 현장을 보니까 저도 뭐 비슷한 상황을 목격한 적도 있고 해서 이게 그 목격은 했는데 시민분들이 어떻게 도움을 줄 몰라서 좀 우왕좌왕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또 그 사고 나신 분이 의식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구조하는 방법도 다르다고 하는데 이 부분을 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일단은 현장을 목격하였으면은 안전한 곳으로 이동하여서 119에 신고를 하셔야 되고 예. 현장이 안전하다면은 현장으로 접근하여서 이제 현장의 모습과 환자의 상태를 저희 119에게 알려주시면 출동하는 구급대에게 큰 도움이 되고 의식이 있든 없든 신고를 하시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의식이 있으시다면 그분에게 뭐 어떤 상황으로 지금 이렇게 발생이 됐는지 혹시 동승자는 있었는지 아니면 가장 지금 아프신 데가 어딘지 물어보고 저희에게 알려주는 것이 출동하면서 그 사고 현장을 그리기 때문에 그것만으로도 큰 도움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119에 신고를 하고 그리고 그 당시 환자가 의식이 있다면 상태를 좀 물어봐라. 그 다음에 구급대가 올 때까지 예를 들어서 이제 교통사고니까 뭐 차 밑에 깔릴 수도 있고 어디에 낄 수도 있고 뭐 이런 상황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럴 때 시민분들이 다 힘을 모아서 차를 들기도 하고 이런 광경도 저희가 뉴스를 통해서 많이 전해는 드렸는데 이게 전문가 아니면 또 쉽게 구조해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도 있어서요. 어떤 게 맞는 겁니까? 일단은 상황마다 다르지만은 119 구급대가 신고를 하게 되면 요즘 영상통화 시스템을 이용하여서 사고 현장을 보게 되는데 예. 뭐 그때마다 적절한 처치를 알려주시기 때문에 그거는 상황에 따라서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일단은 신고해서 상황을 좀 전달하고 지시를 받는 게 우선이겠습니다. 기사로 박 소방사님의 활약상이 알려지면서 이분이 대체 어떤 분인가 관심이 많이 뜨거웠고요. 알려진 바로는 응급구조사 1급 자격증도 갖고 계시고 뭐 브레인, 트라우마, 하트세이버를 다 보유한 엘리트 대원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게 뭐 무슨 세이버인지 제가 잘 몰라서 이게 자격증 같은 겁니까? 세이버라는 거는 이제 세 가지로 분류되는데 심정지 환자를 소생시켜줬을 때는 하트세이버, 예. 중증 환자에게 적정한 처치를 하고 장애율을 낮췄을 때는 트라우마 세이버, 급성 뇌졸중 환자에게 신속 정확하고 후유증을 최소화한 경우 브레인 세이버인데 예. 이거는 사람을 살렸다는 인증 같은 제도입니다. 그렇군요. 혹시 이번에는 시민 4분 구하셨는데 뭐 인증서 같은 거 따로 받는 게 없는 걸까요? 이번에는 중증 외상 등에 해당되지 않아서 인증서는 없습니다. 그렇군요. 대신 이제 고생했다는 응원이 또 쇄도하고 뭐 누리꾼들의 댓글이 또 보상인 것 같기도 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사로 알려지게 되면서 가족분들은 뭐라고 말씀하셨는지도 궁금하더라고요. 가족분들은 너무너무 자랑스럽고 가문의 자랑이라고까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유, 그럼요. 아주 훌륭한 일을 하셨군요. 지금 저희가 꽃다발이 나가고 있는데 이 꽃바구니군요. 진천 군민께서 감사 꽃바구니를 보내주셨어요? 네, 맞습니다. 어저께 사무실에 예. 익명의 분이 너무 감사하다고 꽃다발을 이렇게 전달해 주셨더라고요. 아이고, 이게 바로 인증서인 것 같아요. 가족분들에게도 가문의 자랑이기도 하지만 우리 진천 군민에게도 이런 훌륭한 소방사가 우리 관내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자산이고 또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듣다 보니까 이게 소방관이 되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제가 20년 2월에 임용을 했어요. 네, 4년 차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이제 길다면 긴 시간이지만 또 짧다면 짧은 시간인 것 같고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은데 소방관의 길은 어떻게 걷게 되셨습니까? 제가 20대 때 좀 많이 방황을 하고 그렇게 살고 있었는데 예. 아르바이트 끝나고 집에 오는 길에 한 분이 쓰러져 계셨는데 모두들 취객인 줄 알고 도와주지를 않으시더라고요. 제가 그분을 일으켰는데 한겨울이었는데 장갑이 따뜻해질 정도로 머리에서 피가 많이 나고 계셨어요. 어두워서 다들 아마 출혈을 못 보셨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응급처치법이 갑자기 생각이 나서 제가 장갑을 한 채로 직접 압박을 해서 지혈을 하였고 예. 옆에 있던 친구에게 얼른 신고 좀 해달라고 하여서 구급대원이 올 때까지 계속 직접 압박을 하고 있었는데 구급대원 분께서 환자를 인계받고 가시면서 저한테 잘했다고 칭찬을 해주셨는데 그때 굉장히 가슴이 뛰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저렇게 구급대 선생님처럼 멋있는 사람이 돼야겠다 하면서 그때부터 구급대를 꿈꿨던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가슴 뛰는 일을 찾으셨고 그리고 이제는 위기에 처한 시민분들의 가슴을 뛰게 만드는 구조사로 활동을 하고 계시는군요. 아, 너무 훌륭합니다. 임용된 이후 지금까지 혹시 가장 기억에 남는 환자가 있을까요? 기억에 가장 남는 환자는 제가 하트세이버를 받게 된 환자였는데 아침 7시에 신고를 하셨는데 밤새 가슴이 아팠는데 참으셨더라고요. 미안해서 신고를 안 하셨대요. 제가 이제 그분을 태워서 맥박을 쟀는데 맥박이 정상 범위가 60 이상인데 그분은 맥박이 30이었어요. 위험한 상황이었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심장을 볼 수 있는 병원을 가려면 여기 진천에서 1시간가량을 가야 되는데 마치 바람이 부는 길을 꺼져가는 불씨를 이렇게 꼭 껴안고 가는 기분이더라고요. 병원 도착 5분 전에 갑자기 심실세동이 일어나서 제가 바로 응급처치 심폐소생술을 시행하였고 병원 도착하자마자 소생하셨어요. 그래서 응계받으신 의사 선생님께서 구급대 잘 만나서 살 수 있었던 거라고 너무너무 고생하였다고 얘기를 해주시고 나중에 저희가 일하는 근무처까지 오셔서 감사하다고 인사했는데 살아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면서 다음에는 일찍 신고하셔도 된다고 제가 신신당부를 드렸던 기억이 있어요. 그렇군요. 소생하셔서 너무 다행이고 이렇게 해서 또 한 분의 심장을 뛰게 만드셨습니다. 어르신들이 이렇게 아파도 꾹꾹 많이 참으시나 보죠? 더러 그런 분들이 많이 계세요. 아프신데 소방관들 깨우기 미안하다고 밤새 참고 아침에 부르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렇게 하시지 마시고 저희 내 자식 같다라고 생각하시면서 언제든지 부르셨으면 좋겠습니다. 참지 마시고 자식에게 전화하는 마음으로 우리 소방관들이 어르신들의 자식이 되어서 생명 꼭 구해드리겠다라는 포부 정말 감동적입니다. 항상 긴급한 상황에서 근무하시기 때문에 이런저런 고충들이 참 많을 것 같고 앞서 그 시민 4분을 구한 것도 비번 날이었는데 이제 그 업무가 있어서 출근을 하셨던 거잖아요. 그래서 좀 현장이 궁금합니다. 일하시면서 어려운 점이라던가 혹은 이 점이 개선됐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이 있으시면 방송 통해서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어렵고 개선될 점보다는 저희 소방관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퇴직까지 꼭 안전한 마음으로 일할 수 있도록 됐으면 좋겠습니다. 안전이 우선인 것 같습니다. 박소방사님 활약 알려지면서 응원하는 댓글들도 정말 많았고요. 저 역시도 함께 응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제 소방관으로 활동할 날이 훨씬 더 많이 남았잖아요. 어떤 소방관이 되고 싶으신지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언제 어디서든 위험한 상황에 주저하지 말고 발벗고 나서는
팔방미인 소박까지 되고 싶습니다. 예, 여기선 박수를 제가 쳐야 될 것 같아서. 근데 지금 근무복 입고 계신데 오늘도 지금 근무 날이신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럼 지금 응급전화 오면 바로 달려나가셔야 됩니까? 저는 지금은 행정직에서 근무를 하고 있고 또 앞으로 근무를 하다가 이런 상황이 언제든지 발생하면은 발벗고 뛰어나가겠습니다. 정말 든든합니다. 그리고 너무나 고맙습니다. 앞으로도 건강하고 안전하게 근무하시길 바라면서 떤다고 하셨는데 오늘 전혀 떨린 거 안 느껴졌어요. 오늘 인터뷰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YTN 뉴스라디오 함께 계십니다. 부상에서 돌아온 골프 황제 타이거 우즈가 8개월 만에 출전한 대회에서 4라운드 경기를 완주했습니다. 비록 순위는 하위권에 그쳤지만 부활 가능성을 확인한 경기였습니다. 김상익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트레이드 마크인 붉은 셔츠를 입고 일요일 마지막 라운드에 나선 타이거 우즈는 2분 파를 치면서 20명 중 18위로 대회를 완주했습니다. 이번 대회 그린 적중률은 58.3%로 공동 15위, 라운드당 퍼트 수도 28개로 19위에 그쳤지만 드라이버 평균 비거리만큼은 전체 8위를 기록했습니다. 비록 순위는 하위권에 머물렀지만 1라운드 3오버파를 제외하면 2, 3라운드에서는 이틀 연속 언더파를 치면서 황제의 부활 가능성을 확인했습니다. I was excited to each and every day to kind of get through it and kind of start piecing rounds together again. I mean, I haven't done this in a long time, so it was fun to feel that again. 2021년 치명적인 교통사고 이후 6개 대회에 출전한 우주가 4라운드를 완주한 대회는 이번이 세 번째입니다. 우주는 오는 16일에는 아들 찰리와 함께 또 다른 이벤트 대회에 참가할 예정입니다. 발목 등에 아직 통증이 남아있지만 내년 PGA 투어에는 한 달에 한 번꼴 출전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Yeah, I think that I can get into the rhythm of it. You know, I think that having a couple weeks off to recover, a week to build up, there's no reason why I can't get into that rhythm. 세계 랭킹 1위 스코티 셰플러는 제프 슈트라카를 3타 차로 여유 있게 따돌리고 대회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YTN 김상익입니다. 오늘은 어제보다도 날이 온화해서 종일 추위 걱정 없겠습니다. 서울 아침 기온은 3.8도로 어제보다 7도나 높았고요. 낮에는 11도까지 오르면서 어제보다 2도, 예년보다 6도가량 높겠습니다. 당분간 예년 기온을 웃돌면서 온화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다만 추위가 풀리니 잠잠했던 미세먼지가 말썽인데요. 오늘은 대기가 정체되면서 서울 등 중서부 지방을 중심으로 대기질이 나쁨 수준 보이겠고요. 특히 밤사이에 는 중국발 스모그까지 유입되면서 내일은 영동을 제외한 대부분 지역의 먼지 농도가 짙게 나타나겠습니다. 호흡기가 약하신 분들은 미세먼지용 마스크를 꼭 착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세먼지만 아니라면 오늘 하늘에는 구름만 다소 지나겠고요. 오늘 낮 기온은 서울 11도, 전주와 대구 13도, 부산 16도까지 올라 어제보다 1에서 4도가량 높겠습니다. 내일 오후부터 밤까지 전국 곳곳에 돌풍과 벼락을 동반한 요란한 겨울 비가 내리겠고요. 비가 지난 뒤 주 후반에는 날이 더 온화해지며 서울 기온이 15도까지 오를 전망입니다. 오늘도 동해안 지역은 메마른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건조주의보 속에 바람도 다소 강하게 부니까요. 산불 등 대형 화재 사고 예방에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YTN 홍나실입니다. 오늘 뉴스라디오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